그중 가까운 사람도 꽤 많아서 이 근방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희 애들도 둘 다 수원에서 낳고 자랐고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곳에서 보냈고 여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가슴 녹여가며 키웠어요. 특히나 저희 둘째는 딸이기도 해서 그런지 유독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크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온 사윗감이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집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저는 아니지만 제 남편이 그 집 아저씨랑 꽤 친했어요. 그래서 이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남편이 누구보다 좋아했고요. 당시 저희 딸은 28살이었고 예비 사위는 3살이 많은 31살이었습니다. 직장인들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잖아요. 두 사람도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다가 초등학교도 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았으니 쉽게 친해지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인연이라 생각했죠. 그 정도 인연은 있어야 같이 사는 거고요. 예비 사돈이 될 집안은 저보다 제 남편이 더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집안에 형제가 몇이고 애들이 몇 명인지, 어느 대학을 나와 어디에 취직했는지까지 다 알더라고요. 예비 사돈집은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박사학위 받느라 외국에 나가 지낸다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친한 편은 아니라서,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예비 안사돈에 대해선 많이 들어왔긴 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시부모를 모시고 지낸다 들었거든요. 두 분 다 80대 후반이시고 장도 직접 보러 다닐 정도로 건강하셔서 저 집은 참 복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평소에 밖에 다닐 때 모습이 참 중요한 게 당연히 저도 몇 번 봤었죠. 항상 밝게 웃고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서 마치 친딸과 나들이 가는 것처럼 장 보러 가는 분위기도 어찌나 밝고 좋던지, 들리는 소문에도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이 참 많았고요. 게다가 그 집안 대대로 유리공업 쪽 사업을 해오고 있어서 사는 것도 넉넉하다고 알고 있던 터라 지갑이 두꺼우면 저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나 보다고 다른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듣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어찌나 그 집안 칭찬을 자주 하던지 저런 집과 사돈의 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예비 사돈 칭찬만 읊어댔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식을 올리고 싶다고 예비 사위가 그러기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 옆에서 제 남편은 혼인신고부터 넣어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날짜까지 최대한 빠르게 잡아서 저희도 주변에 연락 돌리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딸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예비 사위의 할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온 가족이 병원에 모여 있다면서 저희 딸도 병원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급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죠. 애들도 동의했고 사돈 쪽에서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기에 처음 잡았던 결혼 날짜를 1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님이 아니라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예비 사위에게 들어보니 할머님이 그동안 병간호를 하겠다며 왔다 갔다 자주 하셨는데 기침을 조금씩 하셔서 감기겠지 싶었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 폐가 굳어간다는 결과를 듣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딸 결혼식은 또 미뤄졌죠. 애들이야 괜찮다고 하는데 제일 괜찮다고 했던 사람은 우리 집 양반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 가진 엄마로서 저도 당연히 속이 탔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한숨을 푹 쉬니까 옆에서 남편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약식으로 결혼식을 후딱 올리는 건 어떻겠냐고. 다른 집들도 이 정도로 유난인지 모르겠는데 장례식 이후 탈상 절차가 있잖아요. 1년 탈상이 있고 3년 탈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년 탈상을 많이 한다면서 저도 거기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어서 1년 정도 미루나 보다 싶었는데
탈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여물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약식으로 결혼식을 일단 올리고 그 후에 장례식을 진행하면 된다며 남편이 저보고 정 급하면 그리하라고 하는데 그날 우라통이 터져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희 딸은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고요. 근데 장례식 이후부터 딸이 밤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주말에는 온종일 나가 있었고요. 대체 어디를 다니나 싶어봤더니 예배신랑의 할아버님 병간호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인사 겸 들르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몇 달을 그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거길 네가 왜 다니냐고 화까지 내며 물어봤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길 원하셔서 시간 날 때 다녀오는 거니 자기는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알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결혼식을 올렸네 마네 하며 피곤하게 그러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아니 노래도 1절 2절 순서 지켜가며 부르는데 결혼식 날짜가 바뀌었다고 한들 지킬 건 지키는 게 맞잖아요. 게다가 누구 때문에 미뤘는데 우리 딸 붙잡아 놓은 게 누군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곧장 안사돈에게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처음엔 최대한 정중하게 빙빙 둘러 이야기했어요. 우리 애가 아직 잘 몰라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눈치도 없이 병원 출입이 너무 잦은 것 같다고 신경 쓰게 해드려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안사돈이 막 웃으며 그러대요. 아닙니다. 신경이 쓰이긴요. 집안끼리 다 알고 친한 사이인데 결혼식이 원래 집안끼리 인사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자리잖아요. 애들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죠. 아버님도 저리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 전인데 제가 딸에게 단속을 해놓겠다고 아직 가르칠 게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손주 결혼하는데 축의금 형식으로 많이 주실 것 같다고 안사돈도 그래서 말리지 않고 가만히 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우리 때랑 다르게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다며 저보고 걱정하지 마시라며 웃더라고요. 제가 그날 딸이 오자마자 붙잡아 놓고 물어봤거든요. 돈 때문에 병가로 다니는 거냐고 했더니 딸이 무슨 소리냐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맨날 연락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며 한숨을 쉬는데 알고 보니까 돈 준다는 소리도 안사돈이 저희 딸에게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장례식 이후 제 남편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지난번 제가 병원 출입 말려야겠다고 했을 때도 남편이 옆에서 펄쩍 뛰면 난리를 쳤던 거였고요. 다음 날도 저희 딸이 늦게 들어온다길래 그땐 제가 직접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저희 딸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했어요. 병실에 가보니 예비 사위는 간이 침대에서 낮잠 자고 있고 저희 딸은 의자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괜히 온 건 아닌가 싶어 나중에 딸이랑 이야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용히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병원에 가길 잘했더라고요. 불 꺼진 로비 구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쳐다보니 하늘색 원피스를 곱게 입은 통통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죠.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어찌나 히덕거리며 통화를 하던지 평소 고상한 모습과 너무 다르긴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저러나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자꾸 만만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만만한 며느리도 하나 있어야 내가 편하지. 박사 며느리만 있어봐. 결국 나만 고생이야. 집안도 만만하고 며느리도 만만하고 1억 소리에 자기 딸 병원으로 출근시킬 정도면 사돈 수준도 너무 만만하고 이것보다 좋은 건 없지 싶은데 기분 같아서는 한 10년 늦추고 싶네.
아니면 아버님 수발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러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열이 받긴 했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머리채를 잡을 거면 남편을 잡아야 맞죠. 근데 그 뒤에 들리는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1억은 무슨, 신우가 몇인데. 돈이 많았으면 병실에 사람이 넘쳐났겠지. 오죽했으면 어머니께서 직접 병간호하겠다고 나서셨겠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며느리가 딱 와주니 이것도 내 복이지. 이러는 겁니다. 개털 아무것도 없는데 제 딸만 저러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딸이 집에 왔길래 불러놓고 물어봤죠. 병간호는 돌아가면서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요일은 예비신랑 고모님들이 오셔서 그날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주말이 오기를 기다렸죠. 일요일 아침이 되자 저는 딸을 깨워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해놓고 저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예전과 달리 사람이 많길래 그때 들었던 신우들이 다 왔긴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먼저 다가가 인사했죠. 결혼식을 자꾸 미루는 바람에 인사가 늦었다고, 벌써 우리 딸을 이렇게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손주 며느리를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축의금을 2억이나 해주시냐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직접 왔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2억 소리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2억을 주냐고 저에게 묻길래 안 싸더니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애들 신혼집도 더 넓은 곳에 구하고 우리 딸도 시골리기 전부터 병원에 매일같이 출근하며 할아버님 병간호해드린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으니 결혼식 미루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흐뭇하다고 이야기해줬죠. 제가 웃으면 웃을수록 병실 안의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고요. 신우들 신보야 저도 잘알죠. 돈까지 걸리면 더 사정없죠. 만만하다 편하다 하며 웃던데 저 혼자 속 뒤집힐 순 없잖아요. 뒤에선 벌써 안사돈과 전화통화를 하는지 옳게 어쩌고 소리를 질러대길래 저는 딸 데리고 병실에서 나왔고요. 오는 길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병실 로비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해줬죠. 그렇게 저희 딸은 파혼했습니다. 그런 집에 어떻게 보내나요? 결혼식 미룰 땐 그리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쪽 집안은 발칵 뒤집힌 것 같더라고요. 신우들이 어림잡아도 내순되어 보였거든요. 화목하다, 인자하다 이런 소문도 그냥 소문일 뿐 그날 경찰차까지 말리러 출동했을 정도면 대단하게 뒤집힌 모양이었습니다. 집안 싸움에 경찰차가 온 경우는 이 동네에 30년 살며 처음 봤습니다. 손주 며느리에게 축의금 2억을 준다는 게 신우들 입장에선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라면 더 문제고요. 본인이 꼬았으니 본인이 알아서 풀겠죠. 아주 불편할 겁니다. 다음번에 저희 딸이 데려오는 남자는 저희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